전력망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떠올라서 정부도 최근에 전력 개통 혁신 방안도 내놓고 그랬는데 전력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신규 원전 등 대규모 발전 산업단지 이런 데가 지금 개통 연기가 안 돼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볼까 해서 오늘 전문가 자담회를 했고 또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나 일반 독자들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어서 이렇게 자담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자담회는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지금 전력망이 안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진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망이 없을 경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첨단 산업단지 전력 공급에 영향을 주는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한 번씩만 말씀해 주시고 일단 박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은 예. 네, 그 전력망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있었던 건 아니죠. 우리가 밀양 사태, 밀양 송전망 상황이 2012년, 14년에 이제 이렇게 종식이 됐는데 그게 한 10년 끌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전하고 그 이후에 송전망이라든지 국가기관망을 우리가 설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환경이 확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현재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변전 설비가 28건이 있는데 지금 11건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이 지연율이 한 40% 이렇게 되고 있고요. 10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알아보니까 31건 중에 7건이 지금 벌써 지연 중입니다. 10차 뭐 시작한 지 며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우리 전력 산업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게 첫 번째는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EP 프로젝트, HVDC 준공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연간 수천억에서 수조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한전의 구입 전력비 인상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또 연결될 거고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삼성 반도체를 포함해 가지고 국가 첨단 산업단지도 지연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력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인프라 산업인데 인프라가 그런 국가 첨단 산업을 잘 갈 수 있도록 유인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절대로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송전망이 건설이 안 되면 비용뿐만 아니고 전력 개통 안정도가 상당히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조금 이따 우리 이병준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실 텐데 전력 품질을 포함해 가지고 안정적 전력 공급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한 세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계속 송전망을 건설을 하게 되면 송전망 건설 지연은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꿔주는 첫 번째 출발점으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되지 않겠냐. 예,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교수님이 전력망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개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문제들 짚어주셨는데 박주원 교수님께서 여기 이제 패널분 중에 유일하게 경제학자신데 네. 그 다른 시각에서도 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전력망 확충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된 문제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게 세계적 아젠다로 자리를 잡으면서 어차피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전기화가 필요로 하고요. 또 발전도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전기에 대한 수요가 전기화 등을 통해서 크게 늘어나고 또 공급은 또 이 간헐성이 있는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송전망에 대한 수요는 더 급격하게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결국은 국가 경쟁력의 싸움에서 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잘 해야지만 우리 한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좀 더 심각한 게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 감소에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를 갖다가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생산성을 높여서 경제 성장 저하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는 고부가가치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인가 노동을 줄이는 레이버 세이빙하는 그런 이것들은 결국은 자본을 늘리고 그 다음에 뭔가 AI 등 이런 어떤 디지털화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한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농업도 결국은 농업의 활로를 지금 농업 전문가들은 스마트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부분에서도 로봇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부분에서는 AI 같은 것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들이 모두 다 사실상 전기 수요를 급격히 늘리는 하나의 이유가 되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과 더불어서 이런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에 의한 경제 성장에 대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지금 전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것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매크로한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어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뭐 이 좀 마이크로하게 얘기해서도 그 첨단 산업들이 아까 박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뭐 벌써 우리나라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같은 것들이 이런 송전 문제 때문에 자꾸만 그 사업 시행이 1년, 2년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경제에 주는 충격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좀 좁게 말하면 우리나라 발전 산업 이 전체에 큰 악영향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한울 2호기 시운전이 12월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동해안 석탄 발전기 4곳의 지금 가동률이 예상컨대 한 19%에서 34%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어떤 기업의 이름을 좀 들어서 좀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 강릉 안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2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26년부터 지금 원금 상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고 그대로 가면은 원금 상환을 못하는 그런 디폴트 상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사업자들의 지금 하소연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아마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박진표 교수님이 좀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대주단을 중심이 돼서 상당한 정도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정배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게 동해안에 새로 지은 아주 신규 석탄 발전소가 송전제약 때문에 제대로 돌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거기서 생산하지 못하는 것만큼 LNG가 결국은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LNG는 지금 아시다시피 제일 가장 비싼 연료고 그다음에 또 LNG 시장 자체가 세계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전력 생산 비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에너지에 대한 위험도, 그러니까 수급상의 어떤 위험도 높아지는 국가 경제로는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전망 문제를 좀 좁게만 보면은 그 좀 몇 가지 문제로 안 보일 수 있지만 이걸 조금만 시야를 넓게 보면 아까 말한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발력이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답게 송전망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까지 까먹을 수 있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이병준 교수님은 전력망 전문가신데 지금 이 망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도 첨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망에 끼칠 수 있는 영향들이라든지. 예. 뭐 지금 앞에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생산한 이제 전기를 적기에 이제 보낼 송배전망 건설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미스매치가 크게 발생하면서 뭐 벌써 이제 일부 발전 회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뭐 소송까지 이제 가는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예들을 뭐 이제 많이 들어주셨지만은 뭐 우리가 동해안에서 이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까지 오는 송전솔로 그 건설 지연도 이제 한 가지 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호남 지역에 이제 급격히 늘어나는 그 이제 신재생, 특히 태양광 위주의 발전원들이 호남 지역 외로 융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그 기간 솔로 부족에 따른 문제들도 이미 뭐 다들 이제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현재 굉장히 이제 어려운 개통 상황으로 이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크게 우리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은 그 전문가들 분석을 쭉 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5년간 그 매년 송전 제약, 출력 제어, 안정도 이슈 뭐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심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송전망이 이제 적기 확보는 참 기대하기가 힘든 일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그 이제 개통 운영상 대책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5년 후에는 약 10기가와트 정도의 그 송전지약, 출력지어 이런 양들이 지금 이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올해 7월 달인가요?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12개 특화단지를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전력 당국자들의 검토에 따르면은 그 중에서 5개 특화단지, 특히 지금 관심이 많이 몰려 있는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포함한 5개 단지는 망 보강 후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력망 건설이 적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앞에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큰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병준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박진표 변호사님은 좀 이따가 제가 여러 가지를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두 번째 질문 중에 지금 최근에도 그렇고 특별법을 만들면서 전력망을 민간에 개방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 개방이니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산업부에서 해명 자료도 내놓고 보면은 지금 한전이 전력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독점적으로 하겠는데 이게 비효율이냐 효율이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은 박 교수님은 한전 이사회 이장도 하셨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운영에 있어서 이 비효율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뭐 개선할 게 있을까요? 뭐 조직 자체의 비효율을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것보다는 신규 송전망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재의 사업 체계라든지 정부가 한전에게 일임해 놓은 이 상황이 적기에 송전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구조냐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한전간 산업부만이 이렇게 송전망 건설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특별법 내용을 보면 법무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업부뿐만 아니고 이제 국토부라든지 연관부서가 같이 뭉쳐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국가 기관망을 적기에 깔아가지고 발전 사업이라든지 혹은 첨단 산업단지에 제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첫 번째 취지인 것 같고요. 거기서 송전망을 건설함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는 한전만 이걸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전도 당연히 뭐 송전망 건설과 건설의 주체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제3자한테도 이렇게 제3자의 참여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게 아마 민영화로 이렇게 우회 저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민영화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를 건설할 때도 실제로 발전회사가 직접 건설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 건설회사가 건설을 해가지고 그걸 발전소에 넘겨주듯이 동일하게 송전망도 민간 건설회사를 포함해가지고 제3의 기관이 송전망을 건설을 하고 그 건설된 자산을 한전에 이렇게 넘겨주면 한전은 그 자산을 이제 운용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통상 다른 모든 인프라 산업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연스럽게 질문이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셨어요. 네. 그 어떻습니까? 그 박주원 교수님, 그 네 번째 질문에부터 먼저 답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연스럽게 그 민간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 송전망은 그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 자연 독점 산업입니다. 이게 그 소위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그 소위 단가가 빠르게 내려가는 그런 자연 독점 산업이에요. 자연 독점 산업이란 말은 결국은 두 사업자가 둘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독점을 자연스럽게 용인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이제 저희 전체적인 전체 경제 후생적인 면에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자연 독점 산업인 경우에는 결국은 독점을 용인하되 그거에 따르는 규제가 같이 이렇게 따라오게끔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의 형태를 보통 어떻게 할 것이냐, 독점을 용인을 하더라도 그걸 민간 기업한테 주고 규제로 갈 것이냐, 공기업 형태로 해서 규제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지금 공기업 형태의 이제 그 규제로 가는데 다만 민간 형태로 되면은 규제를 그렇게 시장 원리에서 너무 벗어난 그런 상태로 규제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공기업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규제를 넘어서 사실은 이 전기 사업을 하나의 정책의 수단화하는 좀 경향이 있거든요. 바로 그 결과가 가격을 지나치게 통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전력의 부채가 200조 원이 넘는다라는 것이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한전에 대한 지나친 규제, 가격 규제가 나타난 그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떤 형태로 하느냐, 민간을 참여시키느냐 안 참여시키느냐 그 문제보다도 지금 어차피 독점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공기업 형태를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그 규제 부분에 있어서 그 규제를 시장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미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민간 건설사들한테 약간 그 송전망을 지금은 이 설계 시공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한전이 이제 재무적인 능력이 거의 상실한 상태고 그 송전망 확충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전한테만 우리가 지금 의존할 수는 없는 상태 같아요. 결국 민간 자본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간한테 설계 시공뿐만 아니라 용지 확보와 인허가까지 포괄하는 좀 턴키 방식의 그런 발주 형태를 좀
발주 형태를 좀 바꿔서 그런 형태로 좀 민간의 자본을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왜 고속도로 민자 고속도로 하듯이 해가지고 그걸 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갖다가 가격 통제를 심하게 한다면 아마 들어올 민간 기업도 별로 없을 겁니다. 따라서 가격을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해서 용지 확보부터 나중에 그 모든 시공까지 하는 턴키 방식의 그런 민간 참여를 좀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병준 교수님 그동안의 전력망 운영 계획 등에 참여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교수님 보셨을 때 아까 이제 박종계 교수님 한전 내부의 비효율 문제보다는 지금 운영 건설의 비효율 문제를 지적해 주셨단 말이에요. 교수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빨리 안정적으로 설비를 운영하려면 어떤 비효율을 제거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박주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참여, 턴키 방식의 민간 참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일 말씀 없으신지 좀 부탁드릴게요. 전력망에 대한 운영 부분 엄밀히 따지자면은 그 송전망의 운영권은 현재 이제 전력거래소 개통 운영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급전 지시에 따라 가지고 한전이 그 송전망을 운전하고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역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전이 그래서 국내 그 독점적인 송전 사업자로서 이런 그 전력망을 관리하면서 설비 관리하는 데 대한 비용 효율적인 측면은 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전이 지금 판매 사업과 송배전 사업을 이제 동시에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특히 뭐 재생발전원 측면에서 어떻게 뭐 적정한 송전 그 권한 확보라든지 뭐 공익성의 우선순위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인 지금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희가 같이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민간 기업 참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여쭤보셨는데 지금까지는 한전이 뭐 전 과정을 뭐 이제 단독으로 관리를 하면서 갈등 관리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제 한계가 있었죠. 뭐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따라서 민간 기업 참여는 뭐 어떤 형식으로 됐든지 지금의 그런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민간 기업 참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수행 중인 그러한 그 건설 대책입니다. 공기업 민영화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앞에 두 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또 국내에서도 이미 뭐 그 도로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주택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이제 시행하는 그런 예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한전의 이런 그 민간 그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이제 송전망 건설 부담이 일시적으로는 완화되겠죠. 그리고 사업 속도도 이제 어느 정도 효율을 높이고 지금 뭐 예측하기로는 한 3, 4년 정도 이제 평균 그 이제 건설 공기가 단축될 것이라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이면에 사업 비용이 이제 증가될 거는 이제 뭐 자명하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민간 기업의 그런 사정에 따라 가지고 뭐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리스크 등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해서 수립된다면은 그 이제 좀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질문을 우리 박진프 변호사님이 한테 몇 개 질문할 게 있는데 나온 저기 패널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아까 박주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EP 동해안 송전선로가 안 되면서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님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민간사들이 손실을 발생하는 게 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저도 이제 이 해법은 찾긴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일단 뭐 조금 그 법적 책임을 논하기 앞서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정부, 거래소, 한전 세 당사자가 조금 이적이 있고요. 일단 정부 쪽에서는 사실은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발전사 허가를 주고 그 하는 과정에서 이 사이트에 들어온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저기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송배전망을 구축을 해주겠다는 뭐 일종의 뭐 어떤 뭐 법적인 의미에서 약속이 아니지라도 어떤 확약 비슷한 그 수준의 어떤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불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차례 이제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여러 차례 바꿨고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 실패 책임은 있는 거고요. 일단 법적 책임을 논란을 떠나서요. 그래서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이제 이 개통 운영 부분하고 이제 한전에 이제 송전망 그 건설 그 관리 부분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게 좀 핑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실개통 기반 시장이 이제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좀 고려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 코프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제 넘긴 거죠. 이제 한전에 넘겼고 그런 과정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전으로 이제 법적 책임은 이제 한전 쪽하고 이제 1차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밖에 이제 나중에 조금 설명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일단 한전 쪽에서는 이제 그 천정용 전기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거에 따른 어떤 책임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손전만이 구축 안 된 부분이 이제 불가항력이다, 뭐 불가피한 사정이다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항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 사이트 사실은 전력 계통이 하나의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육지 계통에서는 하나로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서는 보상 책임을 좀 보상이 됐든 배상이 됐든 책임이 좀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송전망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 성장 동력이나 잠재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사업자와 국가 또는 운영자하고 법적 다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다는 거잖아요. 네, 발전 설비 앞으로. 쪽도 발전 네. 설비 가진 발전 사업자의 관계도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소비자 같은 경우에 전기 공급 계약을 맺고 건설을 했는데 전기가 제때 안 들어올 경우 있지 않습니까? 대형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법적 책임이 또 소비자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회하고 정부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중요한 기간망은 특별법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게 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법에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송전망을 빨리 하려면 이 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해외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그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박진피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이 특별법에는 송전망을 원활히 하자는 건데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들 또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특별법에서 특히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전반적으로 하면 사실은 이게 과연 이제 우리가 전력 개통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인데 어떻게 송전망 구축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기회가 되면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그 법에 보면 이제 이 송전망 보상에 대해서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보상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보상을 조금 더 해서 추진하겠다. 그 부분은 사실은 뭐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상 금액 수준 가지고 사실은 조금 지역 주민하고 논란이 되고 있고 그 경유지 쪽에서 이제 반대가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이 충분히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논란이기 때문에 다만 조금 더 이제 뭐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입지 선정하고 좀 맞물려 있는데 입지 선정을 했을 때 어떤 이미 특정이 돼 버리면 사실은 그 지역 주민으로서는 더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 많은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홀드아웃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버티면 더 좋다 그런 게 되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입지를 너무 특정해서 지정해버리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지원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관시켜 보면 조금 어떤 이 부분에서 딱 하나만 어떤 그 경로를 지정할 게 아니라 여러 경로를 뭐 여러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경쟁을 시켜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가장 빠르게 될 수 있고 그 상대적으로 또 빠르게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그거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하고 비용적인 부분하고 시간적인 측면이 같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입지를 조금 다양하게 하는 방법도 뭐 향후 설계 과정에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주요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무처 차원에서 송전망 국가기관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게 첫 번째 키 이슈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는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이제 상당히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의제를 한다든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 조항이 좀 포함이 돼야 사업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항목이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차별화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이번 특별법에 담긴 세 가지 키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중앙부처뿐만 아니고 지자체와의 상당한 협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전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발전사업과는 달리 광역의 지역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이해관계에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각각 상당히 많은 지자체와 건설주체와 한전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어야만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이번 특별법에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2021년에 인프라법을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필수 전력망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폴크가 강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한 부분들도 있고,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을 좀 일찍 보상을 하면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이 국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또 인센티브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의 사례를 보니까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하고 통신망하고 HVDC를 같이 지금 건설하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고속도로하고 HVDC하고 이제 연계하는 사업도 이렇게 같이 가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번 특별법에 이런 부분들이 잘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단 모든 가장 중요한 게 법을 우선 통과를 시켜야 되고,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이 추진 주체인 정부와 한전과 그 다음에 건설 주체는 국민들하고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소통하면서 같이 국민들과 소비자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주원 교수님하고 이병주 교수님 연속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은, 이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법이니까 그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결국 뭐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핵심은 결국은 주민 동의를 못 받는 거죠. 민원입니다, 민원. 뭐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주민 동의뿐만 아니라 사실 지자체 협조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봐져서 아까 이 지자체의 하여튼 이 참여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자체는 발전하고 소비시설의 입지 인허가권을 지자체가 갖고 있거든요. 사실 뭐 송전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과 소비지를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발전하고 소비지가 어떻게 지금 로케이션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지자체와의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주민과의 관계는 결국은 보상의 문제로 아마 그게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근데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한전과 같은 공기업 체제는 아마 현실적으로 그 보상에 대한 유연성, 그것을 가져가기가 뭐 굉장히 어려운 거버넌스니까는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아까 뭐 박정배 교수님이 해외에서 하는 것처럼 뭐 소위 뭐 조금 일찍 하면 감정가에다가 뭔가 또 추가적으로 보상을 더해주는
뭐 그런 방법을 뭐 많이 생각하고 실제로 제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독일을 찾아봤더니 독일은 8주 이내 토지 보상에 합의하면은 간소화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고 네덜란드는 6주 이내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다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난 지금 요즘 조금 에너지 쪽에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모든 문제를 특별법을 만들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하다 보면 저기 뭡니까 방사 사용 해결료 무슨 특별법 아까 해서 무슨 분산 뭐 분산 전원 뭐 특별법 모든 걸 다 특별법으로 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이런 보상에 대한 거에 대해서 뭔가 일종의 어떤 공식, 어떤 그런 규정을 갖다 명시하면 오히려 주민들의 기대감만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굳이 명시화하는 거가 좋으냐, 그렇지 않냐 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봤을 때 아까 다른 주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의 역할을 우리가 좀 활용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민간 기업은 공기업보다는 그런 보상에 있어서 어떤 유연성을 발휘하고 그것에 대해 임기 능력이 훨씬 좀 낫게 보여요. 그래서 만약 민간 기업은 아무래도 자기네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뭐 특별법으로 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사실 이런 어떤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좀 민간을 참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뭔가 하나로 뭐 특별법 하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뭐 되지도 않을 일이다. 그런 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주원 교수님과 이제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추가돼서 이제 또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망 쪽에 있다가 보니까 망에서의 수용성 부분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전력계통에 있는 그 현안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전력계통 혁신 방안 수립 차원에서 이 특별법도 이제 같이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특별법의 이제 주된 내용을 보니까 그 이제 대상 전력 설비를 무탄소 전원 연계와 첨단 산업 전력 공급 대용량 장거리 전력 설비 이렇게 딱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계통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가 특히 호남 지역을 보면은 그 제주 지역에 이제 그 신재생 전원의 출력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그 호남 지역으로 이제 역송을 하는 그러한 방안을 지금 계속 이제 병행해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호남 지역 배후 계통이 전부 154 계통입니다. 3, 4, 5kV 같은 고전압 계통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뭐 국가 기관망 3, 4, 5kV 국가 기관망 가지고는 사실 해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능하다면은 그 3, 4업 송변 설비 보강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그러한 그 154 송전망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재생 전원의 그 개통 불안정성 야기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 특별법에서도 좀 동일한 트랙으로 이제 뭐 선별적으로라도 이제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면은 개통 현안 해결에 한 발 더 이제 그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주원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과 이제 괴를 같이 하는 부분으로 이게 그 결국 특별법도 이제 효과를 거두려면은 특별법 외에 이 주변 뭐 제도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법들과 이제 조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송변전 주민 흔히 얘기 송주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제 보상 체계가 있습니다. 이 보상 체계와 특별법에서의 보상 체계가 형평성을 이제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것이 또 다른 이제 주민 수용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장에서 그 제일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입지선정위원회에 구성하고 진행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 그 위원회의 운영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별법에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 주신다면은 주민들도 훨씬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질 것이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갈등의 소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조금 추가적으로 조금 이병준 교수님 말씀. 변호사님 보태 주시죠. 예, 제가 조금 그 부분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란 게 이제 신재생에너지하고 연결된 부분, 재생에너지하고 연결된 부분, 그다음에 또 원자력 발전소하고 연결된 부분,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이쪽하고 세 군데를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전기란 게 뭐 꼭 송배전 딱 특정한 이걸 진다고 해서 이 기관 시설만 이 설비로만 움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뭐 그 부분은 시급성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전반적으로 좀 전력 계통에서 어떤 경로로 더 보강해 주는 게 맞는지는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정 설비하고 그걸 연결시켜 준다. 그것만 볼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외로 또 그리고 또 생각해 볼 부분은 국가 첨단 전력 산업 특화단지는 이제 앞으로 건설된 부분이지만 기존에 있던 다른 발전단지라든지 또 어떤 소비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설돼 있거나 건설 거의 직전인데 그 전기가 공급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어떤 국가 어떤 목적으로 첨단 전력만 지원해주고 이쪽은 지원 안 해주고는 형평성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실 이쪽에 있는 이 설비들이 뭐 이렇게 수도권하고 또 주요 뭐 송전 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쪽에다 우선권을 둔다는 그 취지는 이해되는데 조금 가능하다면 법문도 이렇게 너무 특정한 특혜를 준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어떤 전력 계통에 대해서 가장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가장 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지역을 그렇게 그 입지로 선정해서 그 입지를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보완해 준다 이런 컨셉으로 가면 조금 더 특혜 여지도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서 좀 소외되는 결과적으로 뭐 선택과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선택해서 먼저 보완되고 차별받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상을 하는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좀 담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